강서구 특수학교 논란으로 불거진 공익시설 기피 현상에 대한 실태, 그리고 문제점, 해법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분쟁 해결 전문가이신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익시설이 집값과 주거 환경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잠깐 이제 VCR에서 특수학교 건립을 호소하면서 무릎을 꿇는 어머니들의 영상 보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전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예. 저희 가족 중에 한 명도 특수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서 좀 그래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예, 예. 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저도 이제 그 뉴스에 접하면서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학생들도 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당연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봤을 때 예. 너무 교육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저는 또 저 영상을 쭉 보다가 이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마땅히 중재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서구 이야기. 먼저 이번 강서구 특수학교 사건에 대한 개요를 정세미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세미 아나운서. 네, 지난 9월 5일이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 학부모가 무릎을 꿇었는데요. 바로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서였습니다. 일부 장애인 부모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지만 이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저거 다 쇼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지역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강서구 가양동의 한 초등학교 예터에서 시작됐습니다. 특수학교를 이 터에 지으려 하자 국립한방병원에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공사 진행까지 막으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이 국립한방병원은 사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의 공약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다른 부지에 특수학교를 옮기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 특수 아동들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이 너무 좁아서 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미 장애인 시설이 많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사리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서구 특수학교 사건 개요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고 보니까 더욱더 사건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요, 이겁니다. 특수학교는 무슨 악취가 나거나, 혹은 무슨 다이옥신이 나온다거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 같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 인식의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냥 상당 기간 일종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아니, 이 특수학교라고 하는 곳은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환경적 영향이 있는 곳이 아닌데 저렇게 민감하게 반발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집값 하락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요. 예. 요즘은 이제 그 장애인 학교뿐만 아니라 비단 체육시설, 공원,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미술관, 극장 이런 시설들도 이제 혐오 시설 같이 인식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어린이집을 왜 반대하고 극장을 왜 반대? 그 이유가 글쎄요. 저는 극장을 오히려 제 집 주변에 유치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주거 환경을 굉장히 저해시킨다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특수학교 경우를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 집, 내 자산과 내 자식의 교육만 중요하다. 아직까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이 심하게 이제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기피를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나 학교 밖에서 마주칠까 봐
그래서 장애인들이 또 혹시 그러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까 봐 또는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와 있어서 동네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이러한 우려가 계속 증폭되면서 결국은 이런 장애인 학교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21세기를 살면서 그런 인식들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이 충격인데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수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2002년에 종로구에 경운학교가 신설이 됐는데 그 이후에 15년 동안 서울시에 하나도 이런 학교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사실 이 방송 제의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사안이 이제 민감한 사안이라 저도 이제 굉장히 조금 망설였고요. 방송을 출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이 또 많이 반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서 주변 집값이 폭락한다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연구자들, 또한 교육자들, 정치인들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현실, 그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이 굉장히 슬프게 느껴졌고요. 아까 방송에서 나왔지만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자기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국립한방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이 결과가, 공약 결과가 이 자기 의견을 표시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과 부모님들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또 많은 갈등과 아픔을 주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서울시 내에 15년 동안이나 특수학교가 한 곳도 지어줄 수 없었. 이건 뭔가 정책적인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한 건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사실은 이제 이 장기적으로 15년 동안 한 개도 설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주무 사업자인 서울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 사안을 봤어야 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좀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 교수님,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는 집값 하락이다.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집값에 정말 그렇게 영향을 줍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특히 이제 장애인 학교가 들어왔을 때 집값이 하락한다, 폭락한다 이런 사실 명확한 연구 논문이나 근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지난해 이제 4월에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연구한 게 있는데요. 16개 시도에 167개 특수학교 주변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연구를 했는데요. 아파트 가격만 봤을 때는 인접 지역은 5.4%가 올랐고요. 올랐어요. 비인접 지역은 올랐습니다. 5.3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연구 자료만 보면 인접 지역이 더 올랐네요. 그죠. 인접 지역이 조금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지역보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근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요, 잠깐 저 표를 보면 단독주택도 그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더 많이 올랐고요, 비인접 지역보다. 아니군요. 저 아파트하고 표준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고 단독주택이 오히려 좀 덜 오른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아파트하고 표준 공시지가가 비인접 지역보다는 더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땅값 하락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통계로만 봤을 때는 그 특수학교가 들어간다 그래서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봤을 때는 약간 올랐지만 통계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이제 유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보시기에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가양동 일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양동 일대는 지금 마곡지구 옆에 있고만 이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수학교가 설립된다고 갑자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먼저 또 위치의 문제인데요. 지금 특수학교가 들어가는 지역이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봤으면 위치를 좋겠어요. 한번 저희가 이제
저쪽이 오른쪽이 가양역이고요. 저 쭉 가다가 홈플러스가 있고요. 예, 지금 지하철역이랑 굉장히 가깝고. 그렇죠. 예, 오른쪽으로 대형 돌아서서 마트가 있고. 돌아서서 인접한 지역인데요. 다음 사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이 또 준비돼. 사진은 지금 이거밖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지금 올림픽 대로죠. 올림픽 대로가 옆에 있고, 그러니까 교통도 상당히 좋은 곳이고 지하철 인접해 있고 대형 쇼핑 시설 같은, 그래서 독자적으로 뭔가 생활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에요. 저런 공간이 특수학교 하나 딱 들어선다고 해서 땅값이 막 떨어지고 그런가요? 이제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짚어보면요. 여기 사진이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도로가 이제 왕복 3차선 도로에 보행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당히 좀 좁지 않은 넓은 도로입니다. 새로 근데 이제 그쪽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장애인 학교가 생기면서 차량이 많아져서 굉장히 좀 복잡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장애인들은 셔틀버스로 다니거나 부모님들이 이제 픽업을 해서 통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부분 운동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 밖으로 차가 나올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대개는 또 이 특수학교들은 정원이 작아요. 그죠. 1대1 교육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애인 학생들이 뭐 운동장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체육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적죠. 그리고 이제 부산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 결과도 보면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학교가 만약에 생겨도 실제로 아주 유심히 살펴보거나 학교에서 뭐 여기가 지역에서 장애인 학교가 있다고 홍보하지 않는 한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장애인 학교다라고 알아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새로 이사 온 분들도 굉장히 알기 어려울 거다. 예를 들면은 이제 천왕동에 교정시설이 옮겨왔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죠. 제가 이제 그 동네 사는데 한참 동안 교도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사실 전혀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실제로 요즘은 이제 이런 시설들을 잘 이제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를 봤을 때는 주민들이 염려하실 만큼 크게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서 뭐 주변에 큰 문제가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이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 굉장히 땅값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거기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이나 이런 걸 보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동네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나라의 경우에 예를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거든요. 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시설 다른 나라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일단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몇몇 선진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공동체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 공동체가 함께 품어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지역 공동체 의식이 좀 성숙되지 못해서 그게 남의 일로 보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 대상을 생각을 할 때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남이 해야 될 일. 이렇다 보니 우리 집 앞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들도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불거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방자치 더하기 풀뿌리 민주주의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체 활동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선호시설이라면서요.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에 사실 뭐 장애인에 대한 이런 배려 문화가 국민적 의식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 지금처럼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처럼 장애인 학교가 들어간다 그래서 뭐 국민이 반대를 하고 또 동네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 이런 뉴스는 제가 일본에 6년 동안 단 한 건도 뉴스를 본 적이 없고요.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큼 다르냐면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장애인, 다운 증후군에 있는 이 장애아를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자주 봅니다. 그것은 이제 와서 식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장애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우리 일반인처럼 대우를 하기 때문에 식사할 때 남 의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마트 같은 다이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2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는데요. 정신지체 장애. 예.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뭐 물건이 어디냐 물어볼 때도 사실 막 제대로 답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난리가 나죠. 네, 난리가 나는데 기다려주고 또 짜증내지 않고 그래서 저보다 또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고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은 어떤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려하고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대신 우리가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똑같은 정상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그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이 집을 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셀러리맨이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 그러면 다시 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게 또 이제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촉각이 다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데 주변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는 거기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지금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정부라든가 정신이라든가 학자들이 명확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데 있어서 더 문제가 증폭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그 협상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전략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기피 시설이나 비선호 시설에 대한 갈등은 딱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은 이 사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우리 동네냐? 그렇죠.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두 생각이 겹치는 영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갈등, 특히 비선호 시설 갈등을 해결할 때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좀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게 저희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 그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수서에 있는 미랄학교 이 사례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례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협상 전략에 있어서? 일단은 미랄학교의 경우는 주민이 보듬어 안았다기보다는 미랄학교가 주민에 다가간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요? 하기는 거기는 굉장히 격렬한 그런 시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미랄학교에서 더 지역 주민에게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시설도 개방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지역이 안착한 케이스죠. 거꾸로 그 공동체에서 그 장애인 학교를 보듬어 안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장애인 학교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건데 그는 국가마다 일종의 누가 더 먼저 그 지역과 그 특수 시설과 서로 교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서울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그런 특수시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거냐는 걸 좀 연구하고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강서구에도 지금 세운다는 게 있어요. 보면은 전체 부지 중에서 운동장하고 기존의 초등학교 건물을 특수학교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랄학교가 미술관, 음악홀 이런 거 만든 것처럼 특수학교도 그렇게 강서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있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거의 미랄학교와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도 개발해서 그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민들은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도 미랄학교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게 만약에 이제 지금 그쪽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또 주민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제가 보기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렇게 나와서 피켓 들고 반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또 분들 중에는 또 이런 시설들이 오면서 또 오고 나서 굉장히 또 어떤 주거 생활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니 이런 편의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시청자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중 기피 시설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입니다. 1번서부터 8번까지 지금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기피 시설이 아닌 곳은 지금 뭐 문자를 날리실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뭐 1번 영화관이나 2번 소방서 같은 곳이 어떻게 기피 시설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무리 다른 건 없다 그래도 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기피 시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격적입니다. 모두가 다 기피 시설인 거죠. 지금 1번서부터 8번까지가. 그래서 우리 정세미 아나운서가 지금 이 특별히 기피할 만한 시설이 아니어도 갈등이 생기는 사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세미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3월 서울 강남 도곡동 매봉역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는 영화관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곳에 1000석에 가까운 대형 영화관이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동네가 번잡해지고 또 주변 차도가 막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주민들은 영화관이 들어올 수 없게 하거나 또는 극장 규모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서울 2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곳이 바로 서울 금천구입니다. 1995년 구로구에서 분리된 이후 장장 22년 동안 소방서 하나 없이 버텨내야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1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금천구가 독산 2동에 소방서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이렌 소음, 횡단보도 이전 등의 불편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금천구에서 화재가 나면 구로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용산구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구는 상반기 내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두고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남동 응봉 근린공원 일부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주민이 교통도 복잡해지고 소음도 심해진다면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수개월 진통 끝에 용산구청은 인근 지역 아동 우선 입학 등의 조건을 내걸고서야 지난달 초 간신히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샘이었습니다. 영화관이 교통이 복잡해질 것 같다고 해서 반대를 하시고 소방서는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하신다는데 그래서 구로구에서 빌려 쓰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데요. 아니 자기 아파트 재건축할 때 층수는 올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교통 더 많이 복잡할 텐데 그런 거는 막 서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 소방서, 영화관. 그런데 어떻게 소방서나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사실 소방서가 과거에는 소방서 옆에 살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요즘은 소방서가 꼭 옆에 있어야 불을 꺼주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가 또 이제 막 저녁에도 출동하고 특히 119 구급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자리에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 이거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 단지에 들어오면 계속 정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히고 또 애들이 막 시끄럽고 떠들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있으면 좋지만 내 집 옆에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팽배해 있는 거죠. 아니, 이 반대하는 곳들이 보니까 강남구 도곡동, 용산구 한남동 이런 데 다 잘 사는 곳이잖아요. 왜 이렇게 부천에서 더 갈등이 많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천에서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것 아닌가요?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집값도 비싸고 관심도 높고 정보도 많고 또 이제 굉장히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 공익시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설득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공무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가장 큰 책임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들입니다. 사업 주체들이 일단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디펜스하기 급급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주주의가 지금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자기들하고 상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이 아직까지는 옛날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유력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들이 전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인 내지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예. 뭐 예를 들면 선거에 유리하다든가 예. 선거에 불리하면 얘기 안 하고 예. 선거에 유리하면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이런 정치인들이나 사회 유력자들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그리고 갈등을 중재해주는 역할보다는 아주 지역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갈등을 좀 증폭하는 역할을 오히려. 더 많이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들 그 여론 주도층들 내지는 사회 지도층들의 좀 문제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공공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민주주의적인 의식은 막 발달을 하고 있는데 예. 사업을 행하는 주체들과 예. 또 중재를 해야 될 사람들은 그 의식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예. 강서구 주민들만 뭐라고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는 개발 독재 시대의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나 지역의 이익을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쑥쑥 뺏고 쉽게 뺏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더 전체를 위해서 주민들이나 개인들이 희생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주민들의 이익, 그 다음에 전체 사회적 이익을 좀 더 심각하게 토론하고 참여시키고 그리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를 만들 때 먼저 우리가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이러면서 참여시켰으면 지금 같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제도들 있습니까? 어느 나라나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도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최소한 행정절차법,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도 제대로 되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갈등관리기본법이라든가 요즘 쉰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처럼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독립행정처으로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런 사태까지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님비와 권리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김준환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내가 하면 권리고 남이 하면 님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사자가 될 때랑 아닐 때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지역 선정 단계부터 뭔가 공론화됐다면 좋았을 되고 실제로 지금 이 학교에 대한 부분 건립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화, 소통,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주체와 이 당사자 간의 어떤 그 대화, 단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 시작 단계부터 다 모두 참여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정부는 책임을 갖고 뭔가 너무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만약 확실하다 그럼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좀 갖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린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가 소셜 러닝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적 학습. 저희 갈등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갈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 서진학교의 경우도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게 아닙니다. 주민 편의시설도 지역에 따라 편의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갈 수 그렇죠. 있죠.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과정을 서울교육청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옳고 그름으로 편을 가르고 싸우기보다는 다양해지는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 또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